생태 위기에 대한 연대주의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 가운데 일종의 접근 방법으로 연대주의적인 접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 이 본론의 이제 본론이 생태 연대주의인데 생태 연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고 또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연대관념이란 이제 연대란 무엇인지를 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4번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일단 왜 생태연대주의인가? 생태연대주의론의 기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이 시대정신을 아우를 관점 혹은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시대 정신은 이제 평화와 인권으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생태 위기와 또 이 글로벌 양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보호와 글로벌 연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제 그 결과 21세기에 와서 인류는 특별히 글로벌 연대와 이제 환경 보호, 특별히 연대와 환경 보호를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발표한 밀레니엄 선언에 보면은 21세기의 세계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유, 평등과 함께 연대, 관용, 자연 존중, 책임 공유 이렇게 6가지의 기본 가치, 핵심 가치를 21세기의 세계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자유, 평등과 함께 연대와 환경 보호가 얼마나 이제 인류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환경과 또 연대에 대한 관심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고 특별히 이제 1987년 이제 유엔에 제출된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류 선언에서 그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미 이러한 정신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언 통해서 이제 발표되었고 이것이 선언으로만 이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유엔은 이와 함께 이제 그 이 정신의 실행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고 또 그것을 계승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연대와 관련해서 유엔이 크게 21세기 와서 주목을 한 그 예를 들면은 2002년에 세계 연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고 또 2005년 총회에서는 우리가 12월 10일이 인권의 날인데 12월 20일을 인간 연대의 날로 제정을 해서 연대 문화의 정진의 계기로 또 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엔의 이제 활동 목표를 유엔 헌장에서 보면은
국제 평화와 이제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엔이 이러한 그 국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모든 활동의 바탕에 연대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함으로써 유엔 활동의 좀 정체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으로서 이제 연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활동을 이제 연대의 관점, 연대의 정신에서 재해석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연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관념은 이제 근대적 관념입니다. 말하자면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서의 이제 연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유래한 연대 보증, 연대 책임 이런 용어인데 이제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이제 이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이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연대 개념과 달리 근대적인 연대 개념은 상호 책임, 상호 책임, 그리고 이제 수평적 상호 관계, 그리고 단결 이런 이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제 띈 그런 근대적 연대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할 그때에 이미 유럽에서는 프레이터니티, 우리말로는 형제 혹은 박애로 번역되는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800년대, 17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박애 개념을 특별히 중시했고 이 박애와 자유, 평등을 중요한 구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 계승이 되어서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가 된 것이지요. 어쨌든 이 박애 개념이 프랑스 혁명기 초기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박애의 정치적 도덕적 개념과 이제 막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연대 관념이 상당히 유사해서 이 두 관념이 함께 사용되다가 1848년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1789년 혁명은 주로 부르주아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혁명이고 1848년 혁명에서는 이제 농민, 노동자 같은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1848년 혁명을 계기로 연대 개념이 더욱 널리 이제 사용되었고 오히려 이제 형제의 개념, 박의 개념을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 프랑스에서 나왔던 이 연대 개념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빠르게 이 확산이 되어서 그 다른 유럽 전역에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연대관념이 초기에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들의 이게 연대, 즉 민중연대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고 이제 민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노동자들 사이에 아, 이, 이 빠르게 수용이 되어서 이제 이 연대 개념이 이제 노동자 연대, 노동자 계급 연대 사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8년 혁명, 68혁명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분출하게 되었고 이것을 반영해서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신사회운동, 시민운동 그러면서
이 노동연대, 노동계급연대 관념이 이제 노동 문제뿐만 아니고 환경 문제, 또 인종 문제, 젠더 문제 등 여러 다양한 주제와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시민연대 관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또 세계화, 또 생태계 에,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문제가 되면서 이 시민연대의 규모가 글로벌 시민연대, 글로벌 연대 관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연대관념이 단순히 아, 인간들 사이에, 계급 사이에서나 혹은 또 국경을 넘어 이 인류 내에서만의 이제 연대로부터 이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의식이 이제 심화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존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 생태계 간의 연대,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연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생태적 연대관념입니다. 이처럼 연대관념이 초기에 민중 연대 관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생태적 연대관념으로까지 이제 어, 확장되어 온 그런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대관념은 오늘날 이게 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 표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법에서 온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연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었고, 근대에 와서 이제 생긴 의미가 이제 약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협력, 결속 이런 의미들인데, 아, 이 네 의미는 이제 뭐 공통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쨌든 개인이 아니고 여러 개인들 혹은 여러 집단들이 함께 이루는 것이 연대죠.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적 연대관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대적 연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상호적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이 그렇고 결속이 그렇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지원도 지원하는 자와 지원 대상, 지원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위계적이지 않고 평등하고 이제 상호적일 때 그걸 연대적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1800년대 초에 연대 사상에 연대 관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보면 그 당시에 널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용어인 자선, 이제 기독교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사용되었던 이 자선 개념을 어,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자선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 연대관념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선 개념이 시혜자와 수혜자의 어떤 관계가 이제 위계적 관계, 또 일방적 관계의 성격을 강하게 띈다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연대관념이 그것을 대체하는 관념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어쨌든 연대관념은 초기부터 상호적이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것을 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대관념은 특별히 약자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 간의 협력, 협동. 그러니까 아까 민중연대와 같은 그리고 여성연대 뭐 이제 연대는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약자를 위한 지원 과 같은 약자와의 관련성이 크다 보니까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 민중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연대 하면은 연대는 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지 않느냐,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그런 관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에는 어, 분명히 이런 윤리적 도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윤리적 차원 아래에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타인의 고통과 불안에 대한 공감, 혹은 동감, 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감정적 연대라고 하죠. 이 감정적 연대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정적인 측면과 또 윤리적 측면 사이에 인간의 이제 합리적인 사고 또 음,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 합리적 판단이 에 의한 그런 이제 연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강조되어서 어쨌든 연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상한 도덕적인 관념 인 것만은 아니고 이와 같이 인간의 삶 전체 전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연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이제 이 근대 정신 가운데 자유의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념이 자유주의고 평등의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념이 사회주의이듯이 자유평등 박애, 자유평등 연대 가운데 연대의 정신, 관념을 특별히 중시하는 어, 사상이 연대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레옹 부르주아, 샤를 지드 같은 일본의 진보적인 인물들이 당시에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철학적 대립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제시한 이념이자 사회 철학, 그리고 세속적인 진보 개혁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레옹 부르주아는 어, 이게 연대 사상을 어, 일국 내에서도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것을 평화 사상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국제연맹 설립에 큰 기여를 했고 또 국제연맹이 설립된 이후에 그게 초대 의장을 맡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프랑스의 진보적인 정치인이자 정치 사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대주의 사상이 이제 20세기 초에 독일로 이제 전파되어서 독일에서는 경제학자 하이리히 페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톨릭 사상에 이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 가톨릭 사회윤리, 예, 현대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그러죠. 사회론에서 연대주의는 아주 핵심적인 토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대주의 사상은 20세기 중엽 이후에는 비교적 온전한 전통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여성주의 등에 폭넓게 스며들어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 특히 서유럽 사회의 진보적 정신과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고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오늘 연대관념이 21세기의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럽 의회의 의석 분포입니다. 이제 하늘색이 중도 우파 정치 세력이고 빨간색이 중도 좌파 정치 세력인데 그러니까 최대 정치 세력은 중도 우파 정치 세력이고 두 번째 큰 세력이 중도 좌파 정치 세력입니다. 그쭉 1979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하늘색 중도 우파 정치 세력 정당 연합이 예, 유럽 민중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좌파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진보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정당들이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활동의 기초 가치, 이게 이념 정당에서는 기본 가치, 기초 가치, 또 기본 원칙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념이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만큼 이 기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들 정당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강령이 나오는 가치들은 다 그냥 장식용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이 서구의 이념 정당에서 기본 가치가 어떤 것이 들어갔냐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가 자유, 평등 혹은 정의와 함께 핵심적인 아, 이 가치로 규정을 하고 그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유럽 사회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정당 중도 우파 정당 연합이 중도 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DI 대표적인 이제 정치 연합이죠. 정당 연합이죠. 그리고 중도 좌파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 연합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3년에 진보 동맹이 여기서 이제 새로 분리되어서 만들어져서 지금 두 개가 비슷한 규모로 있는데 어쨌든 이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치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정당 연합체들도 자유, 정의 혹은 평등과 함께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유엔이 제시한 21세기 근본 가치로도 연대가 중시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연대주의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근대적 연대관념은 프랑스 혁명 구호 자유평등 박애 가운데 박애를 계승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는 근대 시민정신의 세 축인데 이 세 축 사이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세 다리로 이제 다리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그 위에 근대 시민 사회가 이제 세워져 있죠. 근데 이 세 자유평등 박애 혹은 자유평등 연대라고 하는 세 축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부러지면은 근대 시민 사회, 근대 시민 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 정부 그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에서는 자유와 연대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평등을 애써 외면하면서 배제한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근대 시민 사회의 기본적인 정신과는 그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대관념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이제 사상인데 그 사상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철학의 제3의 제한, 또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의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연대관념이 19세기 말에 이제 연대주의 우리가 살펴본 연대주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1968년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적 연대관념 앞에서 살펴본 관념을 바탕으로 한 시민연대주의로
발전했고, 이것이 최근에는 생태적 연대 관념에 기초한 생태 연대주의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는 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관심을 갖는 주제는 마지막 생태 연대주의이겠지요. 그 중에서 이제 시민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고전적 연대주의가 이제 사회적 통합, 또 사회적 연대, 계급 통합에 관심을, 1차적인 관심을 가졌던 연대주의였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시민연대주의는 시민사회의 관점을 강조하고 시민권 실현을 중시하고 또 시민적 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연대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본론에 해당되는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생태연대주의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태연대주의란 일종의 연대주의적인 접근이다. 생태 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연대주의적 접근을 생태연대주의라고 이름 붙인다. 생태연대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쭉 그동안 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생태연대주의란 생태적 가치와 연대 가치에 입각한 사상체계다. 혹은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함께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다.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함께 중시하는 관점을 생태적 연대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태사회적 관점과 아주 유사합니다. 생태사회적 관점, 생태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은 원래 사회적에서 왔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특별히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요. 그래서 사회정책, 소셜 폴리시, 사회국가, 소셜 스테이트, 사회적 시장, 또 뭐 사회보장.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의미, 사회적 통합, 또 계급 통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오늘날 생태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생태적 관점과 결합해서 생태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확장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태 사회적 관점, 이 용어는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생태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생태적 관점과 사회연대적 관점이 이게 녹아들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생태적 연대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던 시기의 그 상황은 국민국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의 계급 통합,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는 이제 물론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이 소셜이라고 하는 용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을 이게 가리키는 데는 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개발되고 지금 그동안 이제 발전되고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런데 지속 가능성에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생태적 측면, 거기다 덧붙여서 문화적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측면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 또 사회적 지속 가능성, 또 생태적 지속 가능성, 이런 말인데, 여기서 보면 역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또 생태적 관점과 사회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시 사회 경제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속 가능성은 위에 생태 사회적 관점과 유사하긴 한데, 근데 지속 가능성 개념은 등장한 할 때부터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회 경제적 이 관점이라 하더라도 훨씬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인 그런 연대를 가리키기에 훨씬 적절한 개념이라서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생태 연대적 관점과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함스건이 CR 연대 사상, CR 연대 사상이 생명연대 사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스건 선생의 CR 연대 사상과 생태연대주의 사상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태연대주의는 아, 오늘날 생태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이 연대 관계의 왜곡 혹은 단절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연대 관계의 올바른 연대 관계의 회복이 생태계 위기의 극복 방안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생태주의 사상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뭐 사회생태주의 이런 것들이 생태주의 의 한 형태인 것과 이제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생태 연대주의는 뭐 생태주의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연대주의의 현대적 이제 발전 형태라고 예, 이때까지 쭉 이야기를 해와서 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주의 사상의 발전이 여러 전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전통이 사회학 전통과 사회주의 전통 그리고 이제 종교적 전통 가운데서는 특히 가톨릭이 현대 연대주의 사상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이제 여러 전통에서 연대주의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생태 연대주의의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이제 이 세미나가 산림교회에서 이제 주최하고 있고 또 우리 법사님도 계시지만 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종교적인 전통에 국한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서구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연대관념에 불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구에서는 어쨌든 이 가톨릭 전통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대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는데 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폐시 이후에 현대 가톨릭 사회론에서는 연대관념을 핵심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에, 그런 중에 특별히 폴란드 출신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가 특별히 이 연대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사회 회칙, 교황들이 중요한 사회 회칙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윤리들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이제 음, 에, 요한 바오로 2세는 굉장히 많은 사회 회칙을 통해서 연대 사상을 이야기하는 중에 특별히 사회적 관심, 또 100주년 이런 사회 회칙과 또 1989년에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이런 것들을 보면 생태적 연대적 관점 가톨릭 관점의 생태적 연대적 인식이 거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담화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조건은 모든 피조물, 그것이 생명체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피조물,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나 또 인간의 어, 그 존엄성은 결국은 창조주와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에서는 자연
즉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처럼 강조한 점이나 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거론하면서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애를 언급한 점 등을 보면은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 연대와 인간 자연 간의 연대야말로 생태계 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제 밝히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제 연대관념에 특별히 상당히 큰 주목을 하고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면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역사에서 최초의 환경 회칙, 음, 환경 회칙을 이제 반포를 했습니다.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어, 그 환경 회칙을 반포했는데 여기에 보면 생태적 연대 사상이 가톨릭의 생태적 연대 사상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이 환경해칙은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과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태 위기의 대처 방안으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대화, 이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국제 정치적인 대화, 또 정치 경제의 대화, 과학과 종교의 대화 등 대화의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각 개인, 인류 개인들은 또 소비주의 생활 양식을 극복, 변화시켜야 한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 환경 교육은 생태적 시민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생태적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그런 시민들이다. 이런 시민 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환경 해칙은 어, 이 통합 생태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생태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등 또 기술적 측면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그것이 통합 생태론의 관점입니다. 기존의 생태주의 사상 가운데서 이제 사회 생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과 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사회적 갈등, 또 인간의 지배를 극복하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 사회 생태주의인데 이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 생태주의보다는 통합 생태론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생태론은 공동선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의 원리는 자연환경이란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이므로 보편적 목적,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목적,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 현 세대에서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나 거나 불문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넘어서 현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도 포함되는 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도 이들이 살만한 자연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 즉 이러한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 공동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회칙에는 생태적 연대의 관점과 사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보면은 회칙이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상호 의존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는 불충분해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삼위일체 론으로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 회칙은 보편적 친교론과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책임론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친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뿐 아니라 비인간 피조물도 형제의 자매로 대해야 한다. 즉 보편적 형제의 개념인데 이것을 아, 이제 보편적 친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규칙은 새로운 보편적 연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잘 돌볼 책임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라는 공동의 집에서 이들에 대한 연대 감각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들 사이의 인간적 연대를 넘어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연대, 즉 생태적 연대를 가리키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회칙은 생태적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나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이념만으로는 부족하고 열정과 이에 기초한 생활 양식의 변화가 요구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영성, 곧 인간의 활동에 우리의 활동에 자극, 동기, 용기 이런 것들을 주는 내적인 충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확신에서 솟아나는 생태적 영성입니다. 환경의칙은 생태적 영성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생태적 영성, 그리고 생태적 회계, 회계가 생태적 영성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생태적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회계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적인 회개를 의미하는데 피조물에 그동안 인간이 끼쳐온 해악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을 바꾸는 경험, 일종의 회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이러한 생태적 회개는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관점의 생태 연대론의 특징은 사회 생태주의처럼 사회적 관계와 인간 자연 관계를 함께 중시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 자연 관계, 또 창조주와의 관계는 또 상호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인간 자연 관계의 회복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서도 이 두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여러 생태주의 사상과 가톨릭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가톨릭 관점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생태 연대적 관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슬라이드 하나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계에서 연대관념을 가장 일찍이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한 곳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1960년대부터 연대관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사용한 연대담론은 처음부터 상당히 실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연대 정신의 실천에 많이 기여를 했지만 연대 사상 자체의 이론적 발전에는 가톨릭 연대 담론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서의 희년 사상을 연대관념에 시켰다든지 그리고 또 연대 사상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화 전략으로 아가페 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in Earth 이 아가페 연대 경제론을 제시하는 것은 개신교의 독창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킨 연대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페로는 경제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의 관점에서 약자와의 사회적 연대와 지구 전체 피조물과의 생태적 연대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생태적 연대적 담론, 즉 생태 연대주의적 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WCC는 작년, 즉 2022년 독일 칼스루에서 제11차 총회를 열면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문헌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교회의 결단과 실천적 약속을 이제 제시하면서 분석적 차원의 생태 연대주의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부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에 속한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전체 피조 세계에는 상호 의존되어 있다. 점을 강조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그동안의 인간 중심적 이해를 비판하면서 피조물과의 인간과 피조물의 새롭고 정의로운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종교적 전통의 생태 연대주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통의 생태 연대주의 사상이 그동안 발전해 왔는데 이런 생태 연대주의 사상은 21세기의 인류의 도전 과제에 굉장히 필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와서 맞이한 대표적인 그 위기인 기후 위기와 글로벌 팬데믹 위기. 이 글로벌 팬데믹 위기는 우리가 코비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계속 끊임없이 맞게 될 것으로 모든 생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기후 위기나 글로벌 팬데믹 위기나 모두 다 생태 위기로부터 비롯된 그 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이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이것은 이러한 위기들은 글로벌 연대 없이는 이 극복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연대의 관점을 강력하게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 연대적 관점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취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던 것이 이런 글로벌 연대 위에서 가능하긴 했지만 이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글로벌 연대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백스 이 프로젝트는 성과에 대한 여러 다양한 판단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코백스도 유엔과 글로벌 민간 단체가 협력해서 어쨌든 코비드 극복을 위한 그 연대적인 그런 실천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이제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의 관점이 이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대국의 이익,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 극복뿐만 아니고 인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생태적 연대적 관점이 필수적이다. 생태계와 사회적 연대의 파괴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가 비록 최근에 많이 약해지긴 해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의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생태적 연대적 관점의 경제운동이나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태연대주의의 기본 인식. 이것은 생태연대주의적 인식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한 6가지 항목으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좀 큰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좀 거시적이고 또 개괄적이고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들이 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생태 연대주의 인식이 생태적 인식과 연대적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세계사회 혹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연대주의는 원래부터 고전적 연대주의부터 자발적 결사체를 특별히 중시합니다. 시장, 국가가 아니고 개인들과 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결사한 그런 결사체, 대표적인 협동조합 같은 거죠. 이것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로 구성되는 시민사회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대주의 전통을 이제 계승하고 있는 생태 연대주의는 이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사회를 중시하고 또 이 시민사회 영역이야말로 정치나 경제 영역에 비해서 생태적 관점에도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 연대주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적 연대적 관점을 왜곡 혹은 억압하는 시민사회 안팎의 경향들을 극복, 개혁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연대적 관점의 경제 인식. 생태 연대적 관점은 이 다원적 경제론의 관점에 있습니다. 다원적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경제, 공공경제, 그리고 연대경제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지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지향적이며 연대지향적인 경제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혹은 연대경제론 이런 것들입니다. 생태연대주의 혹은 연대주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반생태적이고 반연대적인 성격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또 생태연대주의 관점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 온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그것을 늘 이렇게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제성장 개념 을 비판하고 여기에 이것보다는 인간의 행복도와 같은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경제발전 개념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 개념, 경제성장을 대체할 경제발전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태연대주의는
생태계 한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지구 시민의 욕구 충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인식, 또 연대주의는 이 민주성, 보충성, 책임성 원리에 입각한 국가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생태 연대주의는 우선은 생태지향적이며 연대지향적인 국가를 추구합니다. 그 예가 생태복지국가론입니다. 요 뒤에 간단하게 또 언급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자유방위민 국가, 성장주의 개발주의 국가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생태연대주의는 또한 분권적 참여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이를 계승한 생태복지국가의 위험성, 국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위험성을 민주적 관점에서 예방,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인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인식입니다. 글로벌 생태 연대주의는 생태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 관계에 있고 또 인간 세계 내부적으로도 상호의존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는 이러한 글로벌 연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수준의 사회문화, 문화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또 글로벌 수준의 정치경제, 민주적 거버넌스와 연대 경제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사회문화, 글로벌 수준의 문화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 그중에서 글로벌 문화연대는 다른 문화의 문화권의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다양한 문화적 배경 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태적 가치와 연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글로벌 사회연대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결속 강화 혹은 시민사회 세계화 촉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러한 글로벌 사회연대는 우리가 흔히 많이 쉽게 생각하듯이 강대국 횡포, 세계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저항의 수단이다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연대 자체가 소중한 목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또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사회 연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글로벌 수준에서의 사회적 정의, 사회적 통합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면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생태사회 보장 체계의 수립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정치는 이 연대주의가 이제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관, 무정부주의적 정치관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태 연대주의는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현행 유엔과 산하국제기구가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혁되어야 하고 또 글로벌 시민사회와 함께 이 개혁된 국제기구들이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연대주의는 글로벌 연대 경제를 추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태연대주의는 다원적 경제론의 관점을 취하지만 시장경제, 공공경제, 연대경제가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 유형의 경제가 모두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조차도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생태 연대주의는 바람직한 세계 경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가장 거시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규모의 생태 사회적 시장 경제가 신자유주의 세계 시장 경제를 대신하면서 두 번째,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같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공경제 프로그램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약자 또 지역 제3부문의 결사체 등에 더 밀착된 연대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이들 세 경제가 시장경제, 공공경제, 그리고 연대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연대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생태적 연대적 관점을 견지 혹은 강화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대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이들 공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에 이 리패스 이거는 사회적 연대경제 대륙간 네트워크라고 하는 글로벌한 수준의 민간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별로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네트워크들 간의 대륙 간 연합인데 그 네트워크는 유엔과 이렇게 협력해서 그 연대 경제가 세계 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이게 나서고 있는 국제 기구가 뭐냐면 유엔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UNTFSSE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는 또 유엔 기구 로서 또 그러한 글로벌 연대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위에 오른쪽 세 그림은 뭐냐면 위에 중간에 글로벌 마샬 플랜 이것은 위에서 글로벌 생태 사회적 시장 경제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태 사회적 시장 경제를 글로벌 수준에서 발전시켜서 결국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뭐 대신할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역할을 보완적인 역할, 적어도 대체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종의 민간단체의 글로벌 민간단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엘고 같은 시민사회의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해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유엔 구테우스와 같은 그 유엔 주요 인물들 또 유엔 기구가 여기에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오르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 그리고 대학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생태복지국가 모델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생태복지국가,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연대경제 이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태 연대주의의 의미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사회 경제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의 밀접한 연관성을 생태 연대주의는 이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이것들을 동시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 연대주의는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주의 전통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주의 경향을 함께 극복할 대안으로 시민주의, 시민사회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태연대주의는 권력투쟁 중심의 국가 담론, 시장경쟁 중심의 경제 담론을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에서 극복하는데, 즉 근대적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생태복지국가,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연대경제 같은 담론들이 지금 널리 확산되거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연대주의는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 같은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이 함께 요구되는 생태위기 관련 최근 인류의 공통쟁점을 다루는 적절한 포괄적 인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생태연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과제는 이제 후속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정교화되고 또 관련 분야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유럽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맹의 로고입니다. 여기에는 유럽의 약 2천여 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여해 있습니다. 참여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한 15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굉장히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는 이것이 생태적, 연대적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는 보면은 독일에서 2022년 전력 생산 구성비인데, 재생에너지가 2022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한 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은 독일의 2023년 4월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한 셈이 된 거죠. 아직까지 석탄, 갈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처럼 인류가 염원해왔던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화석 에너지 그리고 핵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급진전을 성과면에서 급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생태 재생에너지 생산에 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8,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때는 이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굉장히 협동조합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대체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 무분별하게 이 태양광 발전, 그다음 풍력 발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각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환경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친환경적이기도 하면서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물론 정부 정책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생태적 연대적 경제 활동
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담론이고 실천의 사례인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